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외식업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라는 전공으로 석사, 박사를 했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전략 담당하시거나, 회사에서 전략 담당하시거나 혹은 마케팅 담당하시는 그 임원분들 혹은 직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트렌드 코리아 강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자문위원을 한다거나 혹은 라디오에 출연한다거나 TV에 출연한다거나 칼럼을 쓴다거나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 내에서 소비 트렌드 분석과 소비 심리의 이해라는 이 두 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쓴 지는 2011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한 2년, 1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이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쓰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귀중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라고 이 작년 3월에 그 더현대 서울이 오픈한 지 딱 1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코로나 기간을 뚫고 굉장히 큰 어떤 매출을 달성한 그 더현대 서울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같이 좀 분석해 보자라는 그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더현대 서울의 그 임직원 여러분 16명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오프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은 책을 또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할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 지난달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꽤 따끈따끈한 책을 저희가 또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가 아시다시피 연말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연초에도 한번 라인업을 좀 확장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 외식업 트렌드를 그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를 그 추출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출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트렌더스 날이라고 저희가 이제 트렌드 헌터 조직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트렌드 헌터가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드리는 이제 트렌드 리포트 폼이 있는데 그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셔서 그 분들이 매년 활동하시는 규모가 다른데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트렌드 리포트를 모아서 트렌드 그 키워드가 도출이 되죠. 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히 페이를 드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트렌드를 추출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트렌더스 날 한번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 외식업 트렌드에는 없는데 저희 트렌드 코리아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이제 서점에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맨 뒷페이지에 트렌더스 날 모집 요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저희가 3월에 킥오프를 할 때 김난도 교수님께서 직접 트렌드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트렌드를 추출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강의를 직접 해주시는 아주 귀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7월에 트렌드를 뽑는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그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뽑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랑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네트워킹도 하시고 같이 정보 공유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게 첫 번째 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트랙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연구기관, 연구센터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에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연구 의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MZ 세대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잘파 세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잘파 세대는 G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한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근데 이런 그 알파 세대나 혹은 G세대가 도대체 어떤 소비자들이에요? 뭐 이런 과제를 주시거나 아니면 트렌드 코리아는 보통 젊은 세대에 대해서 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젊은 세대한테는 관심이 없고 시니어 소비자에 관심이 있어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시니어는 옛날 시니어와 어떤 게 다른가요? 뭐 이런 연구 과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저희 노하우를 담아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분들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 트렌드에 기반해서 신제품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례 조사도 하고 타운워칭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이제 그 핫플레이스 같은 데 방문도 해보고 이러는데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아, 요즘에 세상이 진짜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인사이트를 좀 기업만을 위해서 쓰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를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한에서 대외비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한에서 이 트렌드 코리아에 담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런 그 기업과의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배민하고도 인연이 닿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배민에서 왜 저희를 찾아오셨을까 이런 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제 외식업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끝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민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배경에서 이 저희를 찾아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조금 알게 된 이 업계 그 배달 업계 플랫폼 업계 조금 특이한 사항인데 저희를 찾아오신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직 개편에서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명함을 주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장님 커뮤니케이션 팀 이렇게 쓰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비서실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근데 그 팀이 뭘 하는 팀이었냐? 이 배민의 그 소비자는 그러니까 타겟은 우리 같이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일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커뮤니케이션 팀은 하는 일은 사장님들이 그 소상공인들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 잘 하실 수 있을까 요거를 도와주는 그런 팀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그 사장님들이 최근에 다른 식당은 어떻게 장사를 하나, 요즘 소비자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뢰를 해주셔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달 플랫폼의 그 고객은 이런 그 사장님들이구나 이런 거를 하나 배웠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들에게 이런 학습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민이 이 사장님들을 위한 따로 그 별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의 키워드가 그 홈페이지에 사장님들이 보시기 쉽도록 이렇게 컨텐츠가 편집이 되어가지고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배민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저희는 트렌드 코리아와 그 외에 다양한 책들을 쓰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초에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라는 책을 썼었어요. 근데 그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를 쓰면서 제가 되게 배운 게 많았는데 저희 팀이 어떤 거를 배웠느냐 그 더현대 서울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여의도에? 가시면 거기 지하 1층인가요? 거기 푸드코트가 있어요. 근데 그 푸드코트에 보시면 이름이 푸드트럭 피아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푸드코트는 뭐 백화점에서 흔한 거죠. 대부분 지하 1층에 절반 정도는 그 식료품 파는 슈퍼가 있고 절반 정도는
그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특이했던 거는 요거를 이름을 푸드트럭 피아짜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 피아짜는 이탈리아 말로 광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을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 이탈리아의 어를 가지고 온 거니까 뭔가 좀 이제 코로나니까 해외도 못 가고 하니까 좀 해외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좀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식업의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먹을 거는 그 식품 업계는 그렇게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업계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맛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던 간장, 내가 먹던 우유 이런 거 웬만히 가격이 비싸지 않고서는 잘 안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식품 업계는 늘 고용도 안정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에 소비자들의 그 입맛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그리고 맛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라던가 브랜드라던가 이런 게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푸드코트를 딱 세팅을 해놓고 3개월에 한 번씩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이 푸드트럭을 새벽에 이제 문 다 닫고 나면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밖으로 가지고 가서 이거의 외관이나 뭐 랩핑이라던가 혹은 그 안에 어떤 그 메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경이 굉장히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바꿀까?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3개월 전에 온 백화점과 3개월 후에 온 백화점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개월 단위로 백화점의 그 푸드코트가 바뀌어야 될 정도로 고객들의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외식업에 닥친 그 위기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외식업계에 계신 사장님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요즘에 정말 알바생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바생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에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서 오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여서 줘야지 다른 가게 안 가고 우리 가게 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들의 그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젊은 그 사람들, 저희가 작년에 오피스 빅뱅에서도 다뤘지만 일하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 워라밸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알바생만큼 내 그 사장님의 어떤 그 욕심만큼 내 일처럼 알바생이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은 여기는 그냥 어떤 돈을 버는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많이 올라오잖아요. 커뮤니티 같은데 갑자기 뭐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그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올해가 굉장히 불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식당들은 굉장히 잘 되고 이 안 되는 식당들은 굉장히 안 되는.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간에 있는 그 중간 레인지에 있는 식당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삼중고의 배경에 그 따라서 우리가 이 외식업 혹은 이 식품 업계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배경에서 이 배민이랑 같이 외식업 트렌드를 한번 그 뽑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삼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또 다른 이 외식 업계에서 좀 잘 나간다는 식당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7개의 키워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는 이 금쪽 같은 데의 한 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게 왜 7개가 아니죠? 네. 아무튼 친절의 재발견으로 이렇게 7개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쪽 같은 내 한 끼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아주 그 한 끼만이라도 소중하게 먹고 싶다 이런 트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식사를 몇 분 정도 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한 끼 하는데?
그 고려대에 계신 의사분께서 가정의학과 의사분께서 연구를 하신 결과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끼를 먹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죠? 그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녁을 막 두세 시간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주 그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그 식사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늘 빠르게만 먹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아가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좀 여유롭게 정말 괜찮은 금쪽 같은 그런 한 끼를 먹고 싶다 이런 니즈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쪽 같은 한 끼의 두 형태는요. 첫 번째 시간을 들여서 먹고 싶다는 니즈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학자이신 그 어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그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한국인의 식사를 어떻게 묘사를 하셨냐면 한국인은 공간 전개형 식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간 전개형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분 혹시 전주에 어떤 구첩반상, 뭐 십첩반상 이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그 전주의 양반들이 옛날부터 먹던 그런 반상을 집에 한번 가보시면 한정식 집에 가보시면 반찬이 막 32가지가 나오고 막 40가지가 나오죠. 이 공간이 너무 상이 부족해가지고 접시 위에 접시를 올려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반찬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간 전개형 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시간 전개형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이제 고급 다이닝 같은 데를 가보면 처음에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코스가 나와서 메인에서 디저트까지 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 코스를 빨리빨리 먹는다고 해도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간 전개형은 내가 빨리 먹고 싶으면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양과 한국의 그런 식사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시간 전개형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파인 다이닝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먹는 그런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그 오른쪽에 티 노마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티 문화, 그러니까 차 마시는 그런 문화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차 마시는 그냥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아무 때나 가서 녹차 주세요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시, 4시, 뭐 6시, 7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고 거기서 1시간 90분 동안 천천히 다양한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티 코스를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또 파스타 중에서 파스타집 그 중에서 이 다양한 파스타 생면을 경험할 수 있는 파스타 테이스팅 코스 같은 거 운영하시는 그런 식당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꼭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음식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들여서 고급스러운 그런 식사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금쪽 같은 내한끼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고급 레스토랑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구찌라던가 디올이라던가 루이비통 이런 데서 이제 고급 파인 다이닝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게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통계를 보면 2030 세대의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나는 앞으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한 번쯤은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 30대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급 식당에 대한 니즈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뭐 프랑스식, 이탈리아식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싸게 먹었던 그런 어떤 그 메뉴에서도 이런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압구정의 무탄 같은 중식당에서는 짜장면이 한 그릇에 3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한솥 도시락이라고 아시죠? 이제 가성비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한솥 도시락에서도 뭐 시그니처 라인을 내놓는다거나 고급 라인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식의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느냐? 사실 여러 가지 배경이 쓰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아주 굴지의 기업의 재벌 회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회장님들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 회장님들은 하루에 100끼를 드실까요?
10끼를 드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도 똑같이 3끼를 드십니다. 물론 3끼를 드실 때 우리보다 이제 더 비싼 소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비싼 이제 프랑스 식당에 가실 수도 있지만,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MZ세대가, 돈이 없는 MZ세대가 내가 로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잡기 위해서 먹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올 가방은 살 수는 없지만 성수 디올에 가서 3만 원짜리 오렌지 주스 하나를 마셨을 때 내가 마치 디올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따라가기 전략, 그 라이프 스타일, 선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사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것도 중요한 것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의 프리미엄 메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배민에서 저희 그 내부 자료를 주신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녁에 사이드 메뉴 주문이 1.7배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배민의 최소 주문 요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이드 메뉴가 뜨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점심에도 사이드 메뉴 주문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저녁에만 사이드 메뉴 주문이 두드러진다는 거는 내가 하루를 보내고 와서 저녁에는 조금 근사한 한 끼를 먹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이닝 게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음식을 게임처럼 즐기는 트렌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게임에는 2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미션을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면서 그걸 달성해 나가면서 내가 성취감을 얻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아이템을 조합해서 나만의 조합을 만들고 나만의 치트키를 만든다, 이런 2가지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2가지의 특징을 그대로 어떤 그 외식업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어려운 단계를 계속 미션을 클리어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듯이 티켓팅에 도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식당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SNS에 보시면 뭐 몇 대 맛집, 뭐 이런 무슨 도장 깨기, 막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약과 혹시 드셔보셨나요? 최근에 약과 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약게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약과를 우리가 콘서트 티켓 구매하기 어려울 때 티켓팅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피 튀긴다고 해서 피켓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과를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약게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의정부에 있는 장인 한과라는 게 있어요. 당근에 보시면은요, 장인 한과 파지 약과 팝니다, 이렇게 해서 막 2만 원, 3만 원에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유혹을 느꼈는데 너무 비싸서 사실 안 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파지 약과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지 약과는 사실 상품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사고 싶어 할까요? 파지 약과가 더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맛은 사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희소성이 있다는 거, 내가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고, 좀 더 내가 특별한 걸 해본 것 같고, 약간 이 미션을 클리어한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무슨 몇 대 맛집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3대 고깃집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3대 고깃집, 금돼지 식당, 몽탄, 그리고 남영역인가요? 거기 있는 남영돈? 요 3개가 서울의 3대 그 맛집, 3대 고깃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금돼지 식당 주변에 인터뷰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제가 평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평일 낮에 1시면 점심시간도 살짝 벗어난 시간이죠. 그래서 금돼지 식당에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갔던 연구원이랑 저랑 둘이 금돼지 식당에 평일 낮 1시에 입장을 했는데, 그 직원분이 저한테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2시간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기다리면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제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 몰리는 식당에는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이거를 먹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요즘 트렌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새로운 산업의 변화가 뭐냐면 그 예약 어플 있죠. 이 예약 플랫폼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요즘에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테이블링이라던가 캐치 테이블이라던가, 요즘에 핫한 식당 가실 때 이런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약하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약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이제 서양에 있었던 문화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예약을 하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와 조금 관련 있어서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책에는 없는 사례인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런 그 예약 어플과 관련해서 스트릿 캐스터라는 어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그 성수동에 가시면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가게나 편집샵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그 기상캐스터라고 아시죠? 날씨를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릿 캐스터는 말 그대로 길의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A 식당에, 성수동에 있는, 성수동에만 깔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근데 제가 A 식당에 가고자 했을 때 왠지 A 식당에 가면은 한 2시간 기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트릿 캐스터를 보면 이미 A 식당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줍니다. 지금 오시면 30분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오시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그 기다리는 웨이팅의 정보를 공유할 만큼 그런 어떤 그 어플들, 그런 산업들,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꿀 조합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꿀 조합의 그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그 음식 프로그램 아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최장수 프로그램인데, 이 맛있는 녀석들이 왜 인기가 있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단지 잘 먹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잘 보시면 그 꿀 조합을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먹자랄이라고 하죠. 이게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 패널로 나오시잖아요, 출연자로. 그분들이 나만의 조합을 공유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매운 갈비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거기에 케찹이랑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같이 얹어서 먹으면은 더 맛있다던가, 혹은 돼지 껍데기를 먹을 때 돼지 껍데기를 한번 초벌 구이를 해서 거기에 꿀을 발라서 재벌 구이를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만의 꿀 조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짜파구리입니다. 물론 이게 기생충에 뭐 등장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모디 슈머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직접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그런 꿀 조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꿀 조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열라면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열라면에 순두부를 넣어서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순두부 고추기름 내가지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 한번 꿀 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그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사실 예전에요,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섞고 막 조합하고 이러면 엄마한테 등짝 맞았어요. 먹을 거 갖고 장난치지 마라. 근데 요즘은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꿀 조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맛집이 됐을 때, 줄 서는 식당이 됐을 때 쉽게 가맹점을 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맹점을 열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몽탄이라던가 금돼지 식당 같은 데는 가맹점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소성과 한정성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답 식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정답 식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정답을 찾고 싶어 한다, 이런 트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 배달의 민족에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뭐 메인 메뉴 플러스 사이드 메뉴까지 합하면 총 몇 개의 메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몇 개가 있을까요? 2,683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민 그 어플을 여시면 거의 2,800만 개의 선택지 앞에 놓이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먹지?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출근하실 때 나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하면서 출근하시죠.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가 많고 옵션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옵션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처하게 됐고, 그 선택을 도와주는 그런 트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최상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해 주는 것을 식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셰프가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레스토랑 가면 뭐 셰프 추천 메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고, 두 번째로는 직원이 추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 직원 추천, 뭐 꿀조합, 직원 추천 메뉴 이런 게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이게 그 외식업뿐만이 아니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뭐 올리브영에서 5년 동안 일한 사람의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되는 뭐 아이템 5개,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직원이 추천해준, 아르바이트생이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서브웨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서브웨이에 가시면은 너무 고민되지 않으세요? 빵부터 일단 한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될지, 막 소스도 엄청 여러 개가 있고 막 야채도 막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넣을 거냐고 나한테 계속 선택을 강요를 하잖아요. 매 단계마다. 그럴 때 서브웨이 알바생이 추천해주는 꿀조합 이런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추천해서 큐레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에는요, 그 서울대학교 주변에 메뉴 맛집들을 추천해주는 SNS 계정이 하나 있는데 스누푸파라는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딱 학교를 딱 찍고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소개한다라고 컨셉을 굉장히 명확하게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이게 그 본업은 아니었고, 이 친구는 사실 춤을 추는 친구예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서울대학교에 다니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춥니다. 근데 자기는 그쪽으로 진로를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냥 자기가 재미삼아 서울대학교에서 자기가 가봤던, 주변에서 가봤던 맛집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계정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제가 인터뷰할 때 누가 많이 보냐라고 했더니 서울대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어디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커져가지고 연세푸파도 생겼고요, 저희 건대푸파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SNS 계정을 여러 개를 운영하는 약간 하나의 어떤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대표 메뉴들, 시그니처 메뉴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배민 내부 데이터를 보면요, 일반 메뉴에 대비해서 그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앞에 있는 시그니처 메뉴나 대표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그니처 메뉴의 주문율이 1.9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메뉴판을 끝까지 다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를 좀 추천받기를 원한다, 이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서요, 이게 시츄에이션을 갖다 붙인 겁니다. 상황별로 먹어야 되는 그런 메뉴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공간별, 지역별 그 상황이 있고 그 옆에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불러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목욕탕에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치킨? 치킨 아니죠. 솜사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겠죠. 바나나 우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구장에서 뭐 먹어야 되나요? 당구장에서 추러스 먹나요? 추러스 먹는 사람 없죠. 당구장에서는 무조건 짜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왜 파블로프의 개처럼 내가 뭔가 상황을 들었을 때 그거를 꼭 먹어야 되는 그런 메뉴들이 한국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별로 먹거리를 그런 그 상황별의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특정 상황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심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농심이랑 프로젝트를 할 때 방법론으로 뭘 했었냐면 스토코그래피라는 방법론을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법론이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로망하는 신이나 혹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진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SNS에 있는 다양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저희가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요거를 스토코그래피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발견점을 했냐면 그 신라면 컵라면 있잖아요. 신라면 컵라면은 어떤 장면에서 많이 등장할 것 같으세요? 보통 해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추운 나라에서. 왠지 내가 해외에 추운 나라에 갔으니까 약간 평소에 신라면 안 먹었더라도 왠지 한국의 대표 상품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그걸 이제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등장을 하고요. 육개장 사발면 있죠. 그거는 어디서 많이 등장할 것 같으세요? 야외에 피크닉 가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갔을 때 왠지 먹어야 될 게 약간 육개장 사발면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특정 상황에서 뭐를 먹어야 될지에 대한 약간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농심에서 광고를 하셨을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신라면 컵라면 광고에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 스위스 융프라우라는 상황을 제시를 했을 때 마치 그 신라면 컵라면과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제 무의식을 그런 자극을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다면 이렇게 정답을 좋아하는, 정답을 원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옵션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포보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보 증후군은 Fear of Better Op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왠지 선택하지 않은 거를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불안감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 피로의 그 소비자들이 직면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서비스나 혹은 식당이나 혹은 외식업에서 이런 선택을 도와주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트렌드를 이제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런 얘기 한 적 많으시죠? 여기 뭐 맛있어요? 뭐 잘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보통 주인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우리 집은 다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게 굉장히 나이브한 답변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여기 뭐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의 메인 메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처럼 비가 온다 라고 하면 비 오는 날은 무조건 뜨끈한 국물을 드셔야죠. 혹은 뭐 매운 거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추천해주는 어떤 멘트, 아주 작게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식당은 내가 어디 앉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소비자를 이렇게 멀뚱멀뚱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편하신데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소비자들은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식당에는 여기 앉으셔야 밖에 보이는 풍경이 제일 좋아요. 라던가, 혹은 우리 식당은 여기 앉으시면 조용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장소예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식사 메뉴뿐만이 아니라 장소도 소비자들에게 먼저 선 제안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식부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먹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거입니다. 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 식부심을 느끼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습관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소식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은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깨작깨작 먹는다고.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적게 밥을 먹는 게 일종의 프라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자들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먹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맵부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매운 거를 얼마나 잘 먹느냐, 이게 자부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소식자들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0.5인분을 파는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5각 같은 경우는 0.5인분을 메뉴로 아예 만들어서 판다고 하고요. 또 요즘에 이런 맵부심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데이터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앱에서 매운맛 단계를 조절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들이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 5배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냥 단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운 거 먹을 때 내는 소리가 있죠. 살짝 매울 때는, 더 매울 때는, 더 매울 때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재미를 주는 그런 어떤 옵션도 많이 만드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으로 지식을 뽐냄으로 인해서 식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사례인데요. 대표적인 게 용산에 가시면요, 치즈 덕후들이 많이 가는 치즈플로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치즈를 모아놓은 원푸드 그로서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원푸드 그로서리 중에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이한 치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특이한 맛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향을 가졌다,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뭐 치즈뿐만이 아니고 메뉴도 있는데요. 요즘 잠봉베르라는 메뉴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카페 가시면 잠봉베르가 뭐 대표 메뉴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봉베르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뭐야 처음에는 싶었습니다. 잠봉이라는 거는 얇게 저민 햄을 그 프랑스어로 칭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베르는 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 안에 얇게 저민 햄이랑 버터를 넣은 그 프랑스의 국민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이런 잠봉베르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는 왠지 샌드위치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어떤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 지금 사례에 보시면 밑에 녹차 전문 랩을 표방하는 카페 산노루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밑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랩을 말 그대로 연구실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녹차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소비자 경험을 설계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메뉴라던가 혹은 하나의 그 식재료라던가 이런 거에 아주 깊이 디깅하는 그런 식당들, 그래서 디깅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를 간 건 나는 녹차 매니아야, 나는 치즈 매니아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정체성을, 취향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어떤 그 외식업들이 많아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시장에 먹는 거에 대한 수준이 증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먹어봤던 거를 한국에서도 먹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조금 다양한 음식을 많이 즐겨보니까 나는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디깅을 하고 싶다, 이런 소비자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커피 맛 감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다 같은 아메리카노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에스프레소도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트렌드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시사점을 가져가야 될까? 제가 이런 그 이번에 평균 실종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깊고 좁은 타겟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유튜브 코리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뭐 외식업과 완전히 관계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뭐였냐면 하나의 분야만 깊고 좁게 파면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그 계곡만 찾아다니는 채널을 만들거나 혹은 냉면만 먹으러 다니는 채널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계곡 좋아하는 사람 10만 명은 있고
있고 냉면 좋아하는 사람 20만 명은 있는데 냉면 좋아하는 사람이 냉면만 먹으러 다니는 채널을 구독 안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커버드 그 모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식당이 되겠다. 이거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식당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얼음은 바늘로 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타겟을 좁고 깊게 가져갔을 때 결국 그 시장에서 그 주목받는 그런 식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야기 식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식당을 갔을 때 우리가 스토리, 이야기가 중요해진다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몰입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헤어질 결심을 관련해서 그게 개봉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관객분이 헤어질 결심을 보러 극장에 가실 때 초밥을 사가지고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같이 초밥을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면 나도 같이 초밥을 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몰입해서 보기 위해서 초밥을 먹는 건지 아니면 초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장면을 보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영화와 그 스토리와 나의 어떤 그 오감을 싱크를 맞춰가지고 이 아주 경험을 극대화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식의 그 이야기 식당들의 콘텐츠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 콘텐츠와 식당의 만남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만화 속에 있는 아주 똑같은 메뉴를 식당에서 판다거나 이런 식의 좀 단순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몽중식이라고 저기 마포인가에 있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여기 퓨전 중식을 하는 식당인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화양연화 컨셉이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드레스 코드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 화양연화의 다양한 그 명장면들이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그 주인이 셰프가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식기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화양연화 컨셉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화양연화의 주인공이 돼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간 사례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식당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주도에서 요즘 가장 핫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저희가 올해 초에 그 로컬 관련된 취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도 여기에 그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이거는 해녀분들의 그 실제 스토리를 가지고 2인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인극의 그 연극을 보면서 이 해녀분들이 직접 손질하고 직접 만드신 이 제주도에서 난 해산물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 재료에 대해서 직접 이제 해녀분들이 뿔소라는 어디서 자라고 어떻게 자라고 약간 이런 어떤 스토리들을 담아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약에 성공하실 수가 있다면 해녀의 부엌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녀의 부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해녀의 부엌을 취재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해녀의 부엌이 소비자들에게 그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 메뉴에 얹으면서 이 해녀의 부엌이 가진 진정성이라던가 브랜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브랜딩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느냐, 다른 대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거나 팝업 스토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2차, 3차 윈도우를 만드시면서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식당을 단순히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즈니스를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술 작품처럼 말을 거는 다행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누데이크에 보시면 피크 케이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되어 있죠. 또 최근에 유명한 거는 이 도식화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마들렌을 파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좀 작지만 마치 마들렌을 예술 작품처럼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예술 작품처럼 그 밑에 이 마들렌에 대한 설명을 마치 적어놓기도 하고요. 진짜 큐레이션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예술 작품처럼 그런 음식을 대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레스토랑에 얻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프랑스에 가시면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 르 그랑 꽁트롤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 여기를 가시면 마치 내가 베르사유에서 살았던 사는 사람처럼 대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도 약간 귀족처럼 입고요. 이렇게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내가 뭐 한국으로 치면은 내가 마치 이제 양반집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반상을 준다거나 막 한복을 입고 있는다거나, 약간 그런, 한국으로 치자면 그 경복궁에서 중전 같은 체험을 하면서 하루를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컨셉에 정말 과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레스토랑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느냐?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맛도 중요하지만 맛만큼 경험이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맛은 기본으로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소비자들에게 우리 식당에 왔을 때 어떤 오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식사이클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키워드라서 제가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요즘에 필환경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식활용입니다. 요즘에 음식이 참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 이 남는 음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사실 이거는 한국보다는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그 식당에서 거의 이제 마감할 때쯤 음식이 남으면 그거를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배민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다고 하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일본에 가면 밤에빵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녁에만 여는 빵집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빵들을 아침에 이렇게 쭉 판매를 하고 나면 한 6시쯤에서 이제 그 베이커리들이 마감을 할 때 남는 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남는 빵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밤에만 다 모아가지고 밤에만 문을 열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 저렴하게 판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유명한 베이커리들이 마감을 할 시간에 맞춰서 마치 큐레이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빵집의 빵을 큐레이션해서 모아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취지도 좋고 내가 맛있는 빵을 굳이 멀리 있는 그 빵집에 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반응이 좋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활용하는 건데요. 요즘에 또 배달하다 보면 이런 용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하시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카페 얼스어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케이크를 파는데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직접 용기를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김치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장난감 박스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재밌는 스토리가 쌓여서 이 어떤 카페에 대해 주목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 트래시버스터즈라고 다 아실 텐데, 요즘에 이런 뭐 행사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하면 플라스틱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회용기를 주고 빌려주고 이거를 다시 수거해서 이걸 세척해서 또 다시 쓸 수 있게 다른 행사에 빌려준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을 하세요. 사실 트래시버스터즈는 한국에서 조금 유일한 다회용기 비즈니스인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우리가 이런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기후 위기가 우리가 어떤 체감할 수 있게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리사이클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은 친절의 재발견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소비자들이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친절을 베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졌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친절의 재발견에 이제 두 구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틈새 친절입니다. 이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한 예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 서는 식당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 줄 서는 시간에 사람들이 참 지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줄서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친절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차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서는 줄 서 있는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게임기를 마련해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또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경상북도 칠곡에 가면 외간이라는 마을에 무무흐스라는 햄버거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상북도 칠곡 어딘지도 사실 잘 모르시겠죠. 외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 정말 시골 마을에 딱 하나 덩그러니 있는 햄버거집인데 그 햄버거집에 막 주말이 되면은 막 2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요. 이제 그 주변에 완전 핫플레이스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 줄 서는 분들을 좀 지루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 주변에 서원이 하나 있대요. 되게 유명한 그 오래된 서원이 하나 있는데 그 서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 오세요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러보고 오시면 밀크쉐이크를 공짜로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즘에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친절을 베풀 것이냐가 이게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배민에서 주문하시면 자필 메모 같은 거 써주시는 사장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특히 이 그 배민의 그 플랫폼에서 댓글을 일일이 달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댓글에 맞춰서 일일이 달아줬을 때 이 주문이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사장님들 장사하기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댓글 하나를 달아주는 게 이 그 식당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 나아가서 우리 그 배민에 보면 영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 옵션에 조금 위트를 담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좀 친절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주문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로또가 대박나길 바라는 마음, 빠른 취업을 기원하는 마음, 여친 남친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하나 누름으로 인해서 좀 뭔가 재미를 찾을 수도 있고 이 식당에 대한 조금 호감도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디테일한 전략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시사점만 살펴보자면 이제 최근에 그 로봇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뷰했던 식당 중에 그 송파구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시는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서빙을 로봇에 맡기면 저는 소비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친절이 이 무인 그 기계가 이런 서빙을 하는 시대에 이 친절이 다시 재정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슐랭이라는 등급이 있죠. 그 미슐랭의 최고 등급이 별이 3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의 기준이 있는데요. 2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그 근처에 있다면 그냥 한번 들려보면 좋은 레스토랑. 이게 2개의 기준이고요. 3개의 기준은 뭘 것 같으세요? 이 미슐랭을 3개 받았다는 뜻은 내가 그곳에 갈 일이 없더라도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꼭 그곳에 방문해야 되는 식당. 이게 별 3개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데스티네이션 레스토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무무흐스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칠곡에 갈 일이 있어서 무무흐스를 가는 게 아니고 무무흐스의 서비스와 음식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칠곡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그런 식당을 데스티네이션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이 외식업에서 어떻게 하면 데스티네이션 레스토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7개의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